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더 이상 독을 삼키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용서고, 화해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신뢰가 무너진 사람에게 신뢰가 깨어진 사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그걸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한 번 신뢰를 깼던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다시 또 반복해서 신뢰를 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베이스가 성품이거든요. 나의 좋은 성품이 신뢰를 쌓게 하고, 그 타인과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창의적인 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 이건희 회장님의 그 강의도 그렇고 스피치도 그렇고 고 이병철 회장님의 스피치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장사에서 기업까지, 그리고 그 기업을 대를 이어서 글로벌 기업까지도 키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신뢰를 유지하고 쌓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 본인의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성품을 평생을 갈고 닦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그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도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골목 장사에서, 진짜 기업에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기업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선도하는 그 기업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끝없는 자기의 어떤 성품을 다듬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냥 그분들이 삶에 뼛속같이 박아놓고, 그, 그거를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으로 세워놓고 기업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각자의 삶도 세워나가지만,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제일 기본이 성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패러다임 이 부분도 다 성품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83쪽에서 스탑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어가서 갈게요. 이번 주제는 뭐냐면 성장 및 변화의 원칙.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가 갖는 커다란 호소력과 대중적 매력은 우리의 인생의 질을 높이는데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효과성과 깊고 윤택한 인간관계에 외적 성격이 막 사람이 밝은 척하고 웃고 막 이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걸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넘어가 보시면, 근데 이러한 주장은 알맹이 없는 구호일 따름이다.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법을 약속하는 일확천금식 계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는 착각에 불과하며 속임수일 뿐이다. 이같이 얄팍한 기법과 응급처치식 방법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디트로이트 지도를 가지고 시카고의 길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에리 프롬이 남긴 글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지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거짓 미소. 그래서 정말 마음에는 무뎌진 절망만 있고, 그러니까 치유 불가능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격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맨 밑에 모든 생명체는 성장과 발달에서 반드시 순서에 입각한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 성장과 발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편하게 어린아이는 뒤집고 앉고 기어다니는 것을 배운 다음 비로소 걷고 달리는 것을 배운다. 이거, 이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각 단계는 모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시간이 걸린다. 그중 어느 한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인생의 모든 국면, 즉 모든 발달 과정에 적용된다.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를 치든지 그죠? 아니면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배우든 간에 다 이 발달 단계는 있는 거죠. 한 개인, 부부, 가족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들은 대개 물질적 대상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과정을, 과정이 존재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개인적 성품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를 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어, 가끔 지름길을 찾는다.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면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 한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당신이 테니스 실력이 보통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테니스 선수와 겨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긍정적 사고 자체만 가지고 프로 선수에 대항해 효과적인 시합을 할 수 있겠는가? 피아노 연주 실력은 아주 초보인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이를 믿겠는가? 답은 분명하다. 발달 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면서 지름길을 찾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망과 좌절만 낳을 뿐이다. 만약에 10점 만점인데 2점 수준에서 5점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어느 분야에서건 관계없이 반드시 3점 수준을 거쳐가야만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밖에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아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아는 척 하는 것은 반드시 탄로나고 오래 갈 수도 없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첫 단계에 해당된다. 맞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항상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무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죠? 어, 이제 물리적인 거는 사람들이 자기 단계를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막 배운 사람이 막 잘 치는 척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적인 거는 엄청 성숙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인간관계도 막 얼마 전에 만났는데 엄청 친한 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성품도 엄청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이게 마치 속여질 것 같은 거예요. 척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마치 그게 피아노 실력이 들통나듯이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정신적인 거든 인간관계든 개인의 성품이든 반드시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발달 단계여서 우리가 각자의 감정이 발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친하고 막 갑자기 단계가 엄청 우리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그런 내 마음의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낯선 사람을 넣으면 됩니까? 내 비밀 얘기, 내 비밀번호 이런 거 막 가르쳐 줘도 됩니까? 그런 영역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폰 비밀번호라든가 아니면 계좌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는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도로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 전에 만난 사람 좀 친하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통했다고 해서 바로 그 영역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르던 사람에서 아는 사람에서
친한 사람에서 완전 믿는 사람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서로 서로의 어떤 검증을 끝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아버지가 너무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이제 스티븐 코비를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그 아버지랑 얘기를 해보니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성질이 급하고, 어, 이제 성질이 급하다는 거는 자기가 인정하는데 그 급한 성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버지는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미성숙하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딸과의 대화가 되고 딸과의 보다 깊이 있는 서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데 자기 성질 급한 거는 인정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으로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괜한 자존심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발전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경청은 감정적인 성숙을 요구한다. 경청에는 높은 수준의 성품인 인내심, 솔직함, 이해심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듣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들으려면 굉장히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솔직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 우리가, 우리가 돈으로 누군가에게 잘해준 거는 잊혀져요. 근데 말로 그 사람에게 잘해준 거는 평생을 남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는데 그때 내가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되게 약하고 어려웠을 때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평생 원한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말은 오히려 훨씬 더 오래 가요. 이게 물질이나 이런 게 더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박힌 말은 안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충분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을 사람들은 갖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충고를 하기란 굉장히 쉬워요. 여기 있는 아버지가 그런 거죠. 자기는 자기의 성질이 그렇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데, 딸한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테니스나 피아노 경우에는 우리의 발달 수준이 너무나 분명해요. 속임수가 불가능한데 성품 및 감정적 발달과 같은 영역에서는 발달 수준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꾸미거나 어떤 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모르는 관계에서는 또 이게 먹혀요. 공적인 관계라든가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관계에서는 먹힐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척하면 하지만 자기도 여기 보면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척해놓고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내면에 진실한 세계가 자기의 어떤 내면의 진실한 세계를 알고 있거든요. 척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 역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위적 조작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87쪽에 스티븐 코비의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이 원칙을 깨뜨렸던 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3살짜리 딸아이의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딸애가 자기가 선물로 받은 거를 움켜쥐고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선물을 3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4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도 3살일 거 아니에요. 3살, 4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물을 주고는 같이 가지고 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티븐 코비는 대학에서 인간관계론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애를 데려온 그 부모들의 그 시선이 아,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이쪽에 전문 분야의 전문가니까 분명히 잘 다룰 거야 하면서 이게 엄청 관심을 갖고 이제 스티븐 코비의 어떤 걸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이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기대하고 있구나. 나 지금 뭘 보여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자기가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상태고, 그리고 방 안에는 아주 긴장이 감돌았댔잖아요. 88쪽에 보시면. 근데 딸애한테, 그래, 그러면 좋다. 이번 기회에 나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상황은 사실은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전문가고 막 이런 거 잘하는 어떤 역할을 이제 탁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상태인 거죠. 알고 보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인드셋은 아, 우리 딸한테 이번 계기에 참 이렇게 함께 나눠 갖는 거를 가르쳐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물어봐요. 얘야 친구들이 준 장난감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놀지 않겠니? 이렇게 좋게 말해요. 근데 애가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단호하게 싫다 하죠.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설득을 해요. 친구들과 장난감을 나누어 갖고 놀아야지 이 다음에 네가 친구 집에 갔을 때도 그 애들도 자기 장난감을 나누어 갖고 놀지 않겠니?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죠. 근데 애가 싫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빠가 세 번째는 뇌물을 써요. 아빠가 아빠 말을 들으면 특별한 선물을 줄게 이렇게 있잖아요. 맛있는 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껌 따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갖고 이제 네 번째 단계 드디어 이제 위협과 공포의 단계 들어가는 거죠. 어,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혼날 줄 알아라면서 있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완력을 쓰는 거죠. 강제로 아이 장난감을 몇 개를 뺏어가지고 이제 주변 아이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딸은 울고 난리 난 거죠, 이제. 근데 이때 사실은 이제 어, 이 스티븐 코비가 놓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내 딸의 성장과 발달, 부녀 간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내 체면이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다. 솔직하게 그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건 거예요. 자기의 낮은 수준 때문에 나의 자신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인내심이나 이해심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음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어쨌든 지위와 아버지라는 지위, 그다음에 권한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행동을 딸에게 강요해가지고 완력을 동원했잖아요. 근데 사실 완력은 동원하는 사람도 그걸 당하는 사람도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협동을 한 게 아닌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앞서고 그러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뒤늦은 후회지만 어쨌든 내가 만약 그죠? 내가 만일 그때 좀 더 성숙하였더라면 그죠? 스스로 가진 내면적 강점, 즉 나눔과 성장에 대한 나의 이해, 사랑과 양육에 대한 나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때 내가 이 같은 능력을 가졌더라면 딸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3살이 뭘 알겠어요, 그죠? 딸아이를 설득해 본 후에 넘어가서 모두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쏟아지는 감정적인 압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맞죠. 아이들은 지금 막 관심 쏠려 있지만 또 다른 뭐 재밌는 거 있으면 금방 그쪽으로 또 쏠리잖아요. 근데 내 체면, 모든 사람이 내가 인간관계론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보여줘야 된다는 그 인간적 체면 때문에 결국은 있잖아요. 자기가 이런 진짜 좋은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딸아이와 이게 이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눔 이전의 소유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본 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본 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 나누는 걸 먼저 가르치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닌데. 원래 자기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소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나눌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이 문제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은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개인, 가정, 조직의 활동에서 생기는 좋은 결과를 보면 호기심을 느낀다. 뭐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사람들은 개인적인 강인함과 성수, 가족의 단합, 뭐 팀워크, 탄력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조직 문화를 보고 감탄하기 때문이다. 너무 부럽잖아요. 뭐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가족이 화목할까? 뭐 저 단체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잘 맞을까? 어떤 저 조직은 저렇게 어떻게 큰일을 하는데 손발이 저렇게 잘 맞을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나에게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이런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은 결국은 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문화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죠. 해결 방법만, 즉각적인 해결 방법만 구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밑에 예하에 보면 나는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훈련 과정에 수없이 참가해 보았다.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그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애사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아파서 출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잡담하지 일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우리 직원들을 좀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훈련시키지 못할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찾을 수 없는 걸까? 이 사람의 고민은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고민 안에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문제라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CEO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뭐 극단적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뭐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직원들을 대한다면 너무 신이 없는 저기 어, 상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신이 없게 행동하는 그 리더에게 만약 그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월급만큼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원들이 너무 충성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나는 왜 이런 훈련을 못 시킬까? 왜 이 사람들은 충성하지 않지? 왜 자기 일처럼 하지 않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신의를 누가 먼저 줬어야 됐어요?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 일로서 정말 있잖아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직원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예, 사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문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효율성을 막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 성격 위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시스템을 자꾸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또 어떤, 이게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준비와 예방을 안 하는
급한 일만 처리해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의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는 방식이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뭔가 빨리빨리 막 해결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옆에 보면 결혼 생활이 이제 권태기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는 과거에 가졌던 감정이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역시도 외적 성격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부부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배우자, 결혼 생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해 내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배우자가 나에게 입에 혀처럼 해줘야지 이 결혼 생활이 원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가 갖는 패러다임이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본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막 있잖아요. 새로 생기는 문제만 자꾸만 해결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4쪽에 보시면, 근데 스티븐 코비가 만나본 어떤 자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여러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서 경영자 중에는 긴 안목 있잖아요. 긴 안목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선동수로 하는 거 있잖아요. 동기 유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더 실질적인 걸 원하고, 왜냐하면 긴 안목에서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발달 단계 있잖아요. 이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통제, 반창고, 뭐 임시 이런 거는 오히려 어 이제 원하지 않고 만성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해주는, 가져다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희 회장하고 그 회장님하고 고 이병철 회장님의 스피치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자연 법칙에서 나오는 원칙에 집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출발한 게 세계적인 기업까지 갔던 게 결국은 원칙 중심으로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다음 여기 보면 새로운 차원의 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때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결국은 어, 내가 문제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어떤 내면을 키우면 문제가 작아져 버리거든요. 어떤 분이 그 친정어머니가 마법 같은 말을 늘 하신대요. 딸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엄마는 항상 마법 같은 말로 이 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큰일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그만하길 다행이다. 이거 교통사고 나도 사람 안 다친 거 다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문제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당장 차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막 못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다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뭐 이렇게 일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눈이 깜깜한 거죠. 하나도 못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탁 잘려가지고 중단이 됐으니까 그래, 너무 막막해 하는데 엄마가 사람 안 다친 거 다행이다. 이게 교통사고로, 인사사고 안 난 거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문제를 확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 같은 한마디가 항상 이 딸에게 큰 안목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작은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크게 보여요. 당장, 당장 돈이 막 많이 나가는 일이라든가,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돈이 막 나가요. 그럼 너무 큰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때 내가 작았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작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아까 그 친정어머니의 마법 같은 한마디 있잖아요. 그만하길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게 확 줄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줄어드니까 나는 똑같은데 문제가 작아져 버리니까 이게 해결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결국은 우리는 이 책을 다루는 이유가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잖아요.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잖아요. 절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하-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되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내가 가장 원활하게 이게 우리가 잘 굴러가는 게 효과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외적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의 내면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5쪽에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밖을 아무리 바꿔도 내 내면이 안 바뀌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그죠? 그래서 자신의 패러다임, 내적 성품, 동기,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이제 외적 성격은 배우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성품은 내가 바뀐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더 감사할 건 없을까? 내가 이 배우자에게 좀 더 협력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이제 내가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대니까 결혼 생활도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10대 자녀가 굉장히 엄마 말을 안 듣는, 부모 말을 안 듣는 상태라면 내가 10대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공감하고, 그다음에 부모로서 일관성 있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는 게 이게 나의 성품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게 다듬는 거죠. 단계 성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이게 일하는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왜 이렇게 맡은 일을 자율적으로 잘 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책임감 있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는 어차피 2차적인 거예요. 어, 우리는 성품 1차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승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대인관계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개인의 승리,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자신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노력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외적인 걸 바꿔서 바뀐 사례를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 멋진 사람이든 행복과 성공을 얻기를 진정을 원하는 사람이든 끝없이 탐구하는 사람이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뭐 회사 중역이든 대학생이든 교회 사회단체든 가족이든 결혼한 부부든 그 어떤 누구도 외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면으로 들어온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를 본인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품으로 와서 내가 나를 다듬으로써 나의 이해심을 넓혀가고, 그죠? 내가 좀 더 잘 들어주고, 잘 듣는 거 있잖아요. 경청하고, 내가 좀 더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이든, 뭐, 단체든, 국가든, 결국 분쟁과 갈등이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 상대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7쪽의 마지막에 보면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탐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이며 바로 그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다. 새롭게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해야 될 걸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앞에 거는 원래 지난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꼭꼭 이제 이렇게 이제 새겨서 이렇게 읽고 새겨야 되는 분야여가지고 그거는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쪽 7가지 습관에 대한 개관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탁월함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품성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이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격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죠? 내가 원하는 결과에 처음 출발점은 성품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위대한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뭐라 말했냐면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란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이렇게 짜인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나는 그가 말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이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학습될 수 있고 학습을 통해 떨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습관이란 응급처치식으로 짧은 시간에 형성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습관의 형성은 하나의 과정으로, 그죠? 당사자의 무한한 결의와 성실성을 요구해요. 성실성을. 무한한 결의와 성실을 요구해요. 우리 아폴로 11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우주인이 달에 가고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우주선이 발사되어 처음 몇 분간 몇 마일을 비행하기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그 후 며칠에 걸쳐 50만 마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그러니까 중력을 딱 벗어나는데 에너지가 중력권을 벗어나서 며칠 동안 50만 마일을 이렇게 여행하는데 에너지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이륙할 때 거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쓴댔잖아요. 이게 탁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중력권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하면 중력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중력이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사는 거 있죠. 이게 한번 패턴이 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중력 때문에. 근데 이게 중력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세팅만 잘하면 노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 그 옛 습관이 나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강한 힘이거든요. 이 강한 힘을 탁 끊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가려면 새로운 중력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잖아요.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그 작은 습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무한한 결의와 성실성을 요구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이게 한번 이렇게 중력권을 새롭게 형성시켜 버리면 또 너무 쉬워요. 애를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한번 맺어 놓으면
힘들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습관의 어떤 음, 이렇게 양면 중에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잘만 바꿔놓으면 그다음 또 되게 쉬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습관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이 표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인식 그다음에 기량, 욕구 요 그림 보시면 있잖아요. 인식은 무엇을 왜 해요? what에 속하거든요. 무엇을 왜?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욕구 원하는가? 기량 어떻게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무엇을 왜, 어떻게를 알아도 욕구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다 형성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게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넘어가서 어, 그 102쪽에 보시면 성품과 관점은 곧 우리 자신이거든요. 성품과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상승 과정이다. 성품이 관점을 변화시키고 관점은 다른 성품을 다시 성품을 개선시킨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음, 이렇게 성품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관점 때문에 또 나의 성품이 또 개선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 성숙의 연속성으로 가볼게요. 음, 우리가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성장 과정은 자연 법칙과 일치한다. 그죠? 성장에는 많은 차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완전한 성숙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성숙을 동시에 보장해 주진 않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이 그가 반드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또 않는다. 넘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성숙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의존적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선생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이는 처음에는 의존 단계예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발달 과정에서 의존 단계를 거쳐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도 그렇고, 배움의 과정도 그렇고, 훈련의 과정도 그렇고, 처음에는 의존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거든요. 그래서 의존적 단계는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돌봐준다든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행동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일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의존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사실은 요 단계에서는 나에게 있지 않다.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책임 전가나 비난을 하는 단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러고 나면 독립적 단계로 발달하게 되죠. 독립적 단계는 유가 아니고 아이가 이제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이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을 진다. 나는 스스로에게 의지한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독립적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상호 의존적인 단계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함께 결합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의 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어, 그 의존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해요. 아이가 엄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가 필요해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사람은 이제 성장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뭐냐면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다른 사람의 노력을 결합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의존적인 상태,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상태, 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립적인 단계는 되게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결과도 자기가 다 이끌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분석적인 단계거든요. 그러면 다음 105쪽에 가보시면 이 사람 이게 독립적인 단계는 뭐냐면 남의 인정보다는 나는 나 자신의 내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으로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잘했어. 뭐 수고했어. 아니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네. 이렇게 자기 평가가 이루어져요. 객관적 평가가 일어나거든요. 그 남의 평가에 그렇게 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대접받는 거에서 막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독립적인 단계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존적인 단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나 여전히 최상위의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워낙 의존적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독립성은 최고의 단계가 아니에요.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만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없다. 우리는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이혼을 하고 자식을 버리고 모든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속에서 벗어난다. 해방된다. 자기 주장을 한다. 나도 내 할 말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또 다른 의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등과 같은 반응들은 빠져나오기 힘든 더욱 근본적인 의존성으로 귀결되는데 그 이유는 의존성이 외적인 이유보다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꼭 저기 105쪽 이 부분을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형광 색깔로 팍 칠해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진단서거든요. 이게 엑스레이 찍으면 뼈 사진, 뼈가 쫙 보이잖아요. 일종의 이게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같은 의존성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과 약점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 감정이죠. 감정이 손상받고 자기의 통제 받기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이 희생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데서 나타난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상호 의존적이야. 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면 아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만약 의존적이라면 이게 여기에 탁탁 걸린다면 엑스레이 찍고 뼈가 착 보이듯이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점, 약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결정적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감정적으로 손상을 받고 그다음에 내 통제 밖의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희생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본인은 의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내 결혼 생활은 배우자 때문에, 우리 가족은 내 자식 때문에, 우리, 내, 우리 친정은 누구 때문에, 그리고 내 직장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 안에는 내가 희생당한다는 느낌이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분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연히 외적인 게 워낙 화려해서 내면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 패러다임이었어요. 항상 이게 반복적으로 그-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겉이 너무 화려한데 속이 구릴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속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내면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내면이 너무너무 약한데 머리가 너무 좋고 기회를 되게 잘 탄 거예요.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한 거예요. 부동산을 손대면 부동산에서 대박이 나고 주식을 손을 대면 주식에서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외적인 게 화려하고 그리고 막 배우자도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애들도 너무 똑똑해갖고 뭐 가입이 특히 안 들이고도 명문대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성품이 좋아서 이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책을 보는데 완전히 그 엑스레이 찍어갖고 뼈 보이듯이 아, 그분이 굉장히 의존적이었었구나. 머리가 IQ가 좋고 기회를 잘 선택한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남 탓이야. 의존적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진단을 못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존적인 단계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의존적인 단계라고 해서 발달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뿅 올리는 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탁 올리는 단계가 이 책에 소개돼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진단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탁 안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진단을 못 해가지고 그 한 단계를 못 올려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또 이제 다 되어 가는 관계로 아, 예, 일단은 이제 조금 어, 예, 결정을 해야 되네.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 발달은 눈에 탁탁 보이는데 정서나 정신이나 지적이나 이게 감정적인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상호 의존 단계, 서로 협력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독립 단계거든요. 독립 단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의존 단계에서 독립 단계로 가는 그 방법은 이 책에 소개되기를 뭐냐면 자기와의 약속을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힘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애들이 스케이트보드 탈 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어느 날 슝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면을 있잖아요. 내 내면 성품을 강화시키는 1번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땡겨서 얘기할게요. 내가 남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난 너무 지금 의존적인 단계여서 상호 의존을 못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 할 때 첫 번째 성품 개선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정한 아주 사소한 약속이에요. 아주 사소한 약속도 크고 위대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 단순한 건데 그거를 정하고 30일간 나와의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있잖아요. 삶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강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해보니까 제가 다이몬드 그때 코칭 클래스 2박 3일 코스를 갔었을 때 얘기해 주던데 의외로 자기를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세수를 안 하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막, 어머, 너무 아름다우세요. 막 이렇게 칭찬을 막 받고 있는데 자기는 사실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게 뭐냐면 자기는 세수를 안 하고 잔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냥 잔대요. 그러니까 너무 밖으로는 막 10점 만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너무 깎아먹는 습관이 뭐냐면 세수도 안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기를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산책을 안 시키면 자기 안에서 이게 옥잼이 오냐면 네가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어? 이런 어떤 내면의 막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를 원체인지를 했어요.
매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장 큰 습관 중에, 지독한 습관 중에 지각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각하는 습관을 바꾸려고 어떻게 했냐면 한 15분 일찍 도착하는 거를 세팅을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항상 정각에 도착했어요. 15분 일찍 도착하려고 세팅을 하고 정각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했는데 엄청 있잖아요. 강해지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용기가 충만하고 내 삶이 완전 지금부터 막 바뀔 것 같은 그런 흥분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의외로 별거 아닌 거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고 제가 어, 하나만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은 상호 의존적인 세상인데 내가 의존적으로 하거나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걸로 내가 이제 그 뭔가 승부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골프채로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으나 시너지는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결국 사람은 함께 할 때 이게 뭔가 엄청난 시너지가 나거든요. 내가 여기 우리가 지금 내가 요 방향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요 방향만 봐요. 근데 내가 옆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으면 모든 전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것만 보는 사람과 옆에 사람이 있어서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뒤에 사람이 있어서 뒤쪽도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전 방향을 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함께 더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단 과정에서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신적이든 지적이든 업무적으로는 빨리 독립 단계로 가는 그게 필요하고 독립은 반드시 끝이 아니다. 독립은 좋은 생산자는 될 수 있지만 시너지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상호 의존 동기 단계로 가겠다라는 그 결의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원점 들어가면 나의 성품으로 가는 거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내가 나를 이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황금알을 낳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 효과성에 대한 정의로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기 우리 사회자님 한 분만. 예, 오늘 정말 강의가 좋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애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어, 강문혜님 애부터 해주실래요? 제가 이정원 이름 시키려고 그러는데 꺼져 있네, 카메라가. 왠지 제일 시키실 것 같았습니다. 어, 저 오늘 되게 좋았는데, 매 시간 그렇지만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부터가 아직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지난주 했어야 되는 내용 중에 그 아이한테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네, 아이에게 뭐 강요하게 되는 그런 그것부터 많이 찔렸거든요. 그 아들한테, 중2 아들한테 요즘에, 네. 엄마가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데 너는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돼. 뭐 이러면서 요즘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음, 그것부터가 계속 찔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꼭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한 것 중에 이제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제 아주 사소한 거라도 30일, 저 계속 찔렸던 게, 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굿모닝 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아직까지도. 한 3개월 지속하다가 한 달 정도 무너지고 나면 또 지속하기가 힘들고, 지금 제가 그 운동하는 거와 라이더와 그 싸움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하지만 물 먹는 거, 그리고, 네, 아무리 피곤해도 세수하고 자는 거, 뭐 말씀하셨던 거 다 찔리던데, 그거를 한번 적어서
아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너도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하나를 30일 동안 엄마랑 미션이랑 해보자. 해줄 거지? 지금 뒤에 열이 펄펄 끓으면서 뒤에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 계기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평소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눈앞에 주어진 굉장히 급한 것만 해결을 하고 정말 본질적인 거 생각할 시간조차 없구나. 그거를, 네,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정리 네트워크가 죽은 것 같아요. 음. 어, 예, 스폰서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애가 장난감 안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제가 자,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걸 줘야지. 다른 걸로 유도해가지고 해야지. 들어봐. 맞아. 예, 그러니까 음, 아이들은 네. 지금 아이들의 관심이 우리 아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느끼는 감정적 압력을 아버지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너무 시선이 집중되어 있구나. 근데 얘는 지금 나눌 마음이 없는데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시선적으로.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이해했더라면, 성품이 충분히 되어 있었더라면, 다른 놀이, 재미있는 놀이를 유도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확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쏟아지는 그 압력 있잖아요. 애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들 너무 어린 아이들을 막 몇만 명이 모여 있는 그런 무대에 세우면 애가 완전 쫄아버리잖아요. 시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압력을 느끼잖아요. 얘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놀이로 유도하면 애들이 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적인 압력에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얼마나 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 있어서 내가 그 압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아빠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 아빠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멋진 사람이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애한테 더 큰 압력을 줬잖아. 이 장난감 달라는 애들보다 자기가 더 애를 갖다가 막 옥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강압적으로 뺏어 버렸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사회자님 우리 사진 찍을까요? 네. 아, 사진 찍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스마일. 네. 하나, 둘. 맨날 와서 이거. 예, 됐습니다. 스폰서님 아침 드시고요. 우리는 자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